자, 그러면 그 원소들의 주기성이 나타나는 이유, 그래서 나오죠. 원소들의 주기성이 나타나는 이유. 자, 일단 이 얘기를 하려면 우리가 이제 뭘 알아야 되냐면,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뭐 전자 껍질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원자가 전자라는 게 나와. 자, 그럼 전자 껍질은 뭐냐? 우리 앞에서 스펙트럼 할 때도 잠깐 얘기했다만, 원자 핵이 있으면, 그죠? 원자 핵이 있으면, 그 원자 핵 주변에는 전자들이 그냥 원운동한다고 생각합시다. 원운동한 어떤 궤도가 있단 말이야. 그 궤도를 전자 껍질이라 부른다 그랬지. 그래서 우리 왜 원자 핵에서 멀리 있는 껍질일수록 에너지를 더 많이 갖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 그죠? 많이 갖고 있다라고. 그럼 이제 거기 그 전자 껍질에 전자가 들어있는 거야. 얼마만큼? 이 원자 번호 수만큼 들어있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원자가 만약에 리튬이라고 할게요. 리튬. 리튬이라고 합시다. 그죠? 그러면 얘는 원자 번호가 3번이기 때문에 전자도 3개를 갖고 있어. 왜냐면 원자는 원자 번호가 3번이면 양성자가 3개지 않니? 그럼 양성자는 플러스 전기를 띠는 애야. 근데 원자는 전체적으로 전기적으로 중성이 돼야 되기 때문에 양성자 수만큼 전자가 있어야 돼. 그럼 얘는 전자가 3개가 있어야 되잖아. 그럼 그 전자 3개가 이 껍질에 들어있단 말이야. 근데 전자가 껍질마다 에너지를 갖고 있다 했는데, 이제 멀리 있는 껍질에 에너지가 많잖아. 근데 전자는 기왕이면 안정하려면 에너지가 적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만약에 니네가 여기다가 3개를 채운다 그러면 에너지가 낮은 껍질부터 전자를 하나씩 채워나가야 돼. 그러면 첫 번째 껍질의 에너지가 제일 낮으니까 거기다 전자를 그럼 선생님 3개 채우면 되겠네요. 근데 껍질마다 들어갈 수 있는 전자수가 정해져 있다고 생각하면 돼. 첫 번째 껍질에는 뭐 이제 K 껍질이라고도 하는데 전자가 2개까지 들어갈 수 있는 거야. 그리고 우리는 어차피 4주기까지밖에 다루지 않을 거기 때문에 그냥 무조건 나머지 껍질은 전자가 다 8개씩 들어갈 수 있다 생각하면 돼. 그러면 자, 총 3개니까 일단 에너지가 제일 낮은 껍질에 2개를 채웠어. 이렇게 더 이상 안 채워지, 이제 더 이상 못 들어가는 거잖아. 그럼 그 다음으로 에너지가 낮은 껍질에 나머지 전자가 들어가야 돼. 그러면은 한 개가 남으니까 남은 하나는 그 다음으로 에너지가 낮은 껍질인 여기에 하나가 딱 들어가는 거야. 그죠? 자, 그러면 리튬이라는 원소는, 원자는 그 전자가 들어있는 껍질이 몇 개야? 2개지? 그래서 2주기라고요. 아까 선생님이 같은 가로줄에는 전자가 들어있는 껍질 수가 같은 애들이 같은 가로줄이라 그랬지? 그러니까 리튬이라는 애는 전자가 총 3개인데 어쨌든 그게 들어있는 껍질 수가 2개야. 그래서 2주기라고. 그럼 베릴륨까지 얘기해볼까? 베릴륨은 이제 원자 번호가 4번이라서 얘보다 하나가 더 많지. 그러면 자, 얘는 양성자가 일단 4개가 있는 거고, 자, 전자 껍질이 이렇게 있으면 또 이걸 니네가 4개를 채운다고 생각합시다. 그러면 에너지가 제일 낮은 첫 번째 껍질에 2개 채웠어. 그럼 아직도 2개가 남았잖아요. 근데 첫 번째 껍질은 못 들어가니까 그 다음 에너지가 낮은 껍질에 집어넣는 거죠. 2개를. 근데 왜? 두 번째 껍질은 8개까지 들어가니까 남은 2개는 다 두 번째 껍질에 들어갈 수 있는 거야. 그러면 얘도 전자수는 리튬보다 하나가 많지만 결국 전자가 들어있는 껍질 수는 몇 개야? 2개거든. 그러니까 같은 가로줄인 거야, 얘랑 얘랑. 그럼 나머지 원자들도 이런 식이다 이거지. 알겠니? 그래서 전자가 들어있는 껍질 수가 같은 애들은 같은 가로줄에 배치가 되는 거다 이거지. 그러면 이때 그러면 어차피 선생님이 그림을 만든 거니까 이 그림을 한번 보여줄게. 자, 지금 얘기한 게 이거지,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나온 거 추가로 좀 얘기하자면, 방금 얘기한 게 이게 전자 껍질인 거야. 이제 전자 껍질마다 뭐 K 껍질, L 껍질, N 껍질 뭐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 이건 이제 나중에 화학원에서 나오는 얘기고, 그래서 이 껍질이 멀리 있는 껍질일수록 에너지가 많아진다 그랬고, 그지? 그래서 전자가 들어있을 때는 기하면 에너지가 낮은 껍질부터 차곡차곡 채워진다. 그래서 첫 번째 껍질에는 2개까지, 두 번째, 세 번째 껍질에는 8개까지인데 여기 뭐라고 써져 있어? 그러니까 그 껍질에만 전자가 있을 수 있는 거야. 껍질과 껍질 사이인 전자는 존재할 수 없다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내가 아까도 이제 계단 얘기했지, 계단. 우리가 계단을 올라갈 때 내가 요 계단에서 이 계단을 올라가면 난 여기 아니면 여기 있을 수 있는 거지 중간에 내가 공중부양하고 있을 수는 없잖아. 맞지? 그런 거 비슷한 거라고 생각하면 돼. 그지? 그래서 만약에 지금 얘기했던 리튬이다 그러면 이제 첫 번째 전자 여기 2개가 있고
하나가 있고 이렇게 되어 있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그 전자 껍질수는 전자가 채워져 있는 전자 껍질수만 생각하면 돼. 여긴 빈 껍질이니까 이건 생각 안 한다고. 그러면 얘는 리튬은 이제 2주기가 되는 거지. 그럼 몇 번까지가 2주기가 되겠어? 두 번째 껍질엔 8개까지 들어갈 수 있다며. 그럼 여기 2개 들어가고 여기 8개까지 들어가면 10개까지는 2주기인 거지. 그러니까 원자 번호로 10번까지는 2주기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죠. 맞지? 그럼 이제 여기 나왔으니까 그럼 이제 이렇게 리튬에 예를 들어 지금 이게 리튬 물 여기도 지금 써놨다만 그럼 이제 리튬은 전자가 채워져 있는 껍질 수가 2개야. 자 그런데 그 전자가 들어있는 껍질에서 제일 바깥쪽에 있는 껍질이 얘잖아요. 네. 전체 전자 중에 그 제일 바깥쪽 껍질에 들어있는 전자의 개수는 몇 개지? 1개인 거지. 네. 전자가 채워져 있는 제일 바깥쪽 껍질에 들어있는 전자수를 최외곽 전자수라고 불러. 근데 이제 최외곽 전자수라는 거는 그냥 무조건 이제 제일 바깥쪽 껍질에 들어있는 전자수를 생각하면 되는데 최외곽 전자수하고 비슷한 의미로 원자가 전자수라는 게 또 있어요. 요걸 우리가 좀 구분할 수 있어야 돼. 이게 최외곽 전자수라는 거하고 원자가 전자수가 어떨 때는 그냥 같아. 근데 어떨 때는 다르거든. 그러면 이 원자가 전자수라는 건 뭐냐면 자 최외곽 전자수는 그게 몇 개 같을 때 제일 바깥 껍질에 들어있는 수야. 그럼 원자가 전자수는 그 바깥쪽에 들어있는 그 바깥쪽 껍질에 들어있는 전자 중에 내가 써먹을 수 있는 거 화학 반응에 사용할 수 있는 전자의 수야. 아니 그럼 뭐 다 사용하면 그게 아니라 뭐냐 이 껍질마다 들어갈 수 있는 수가 정해져 있다 그랬잖아. 만약에 그 껍질에 들어갈 특히 요게 두 번째 세 번째 껍질 8개잖아. 특히 한 전자 껍질에 전자가 8개가 채워지면 이게 되게 안정해져요. 네. 그럼 안정하면 뭐야? 영. 다른 애랑 결합도 안 하고 반응도 안 하는 거야. 그러면 만약에 여기에 그럼 아까 우리 예를 들어 원자 번호 10번이 이제 네온이거든. 그럼 네온이면은 이제 여기 2개가 채워져 있고 여기 이제 8개가 이제 이렇게 있을 거란 말이야. 이렇게 있을 거라고. 그럼 얘는 이제 8개가 채워져 안정해졌기 때문에 최외곽 전자는 8개 가지고 있지만 안정하니까 다른 원자를 만나도 서로 결합도 안 하고 반응도 안 하는 거지. 그러면 8개 중에 써먹을 수 있는 게 영. 없어. 그럼 얘는 원자가 전자가 0이야. 그럼 7개 갖고 있는 애는 어때? 8개는 아니잖아. 안정하지 않으니까 그 7개 써먹을 수 있어. 그지? 그래서 어떨 때는 최외곽 전자수 그러면 예를 들어 7개인 애는 최외곽 전자수 7개이면서 안정하지 않으니까 그 7개 다 쓸 수 있거든? 같은 거지. 그러면 자, 요 그림에서 봐. 그럼 이 얘기를 왜 하느냐? 우리 같은 세로줄에 있는 애들 성질이 비슷하다 그랬지. 근데 이 최외곽 전자수 내지는 원자가 전자수가 결국에는 그 원소의 성질을 결정해요. 그래서 이 최외곽 전자수 내지 원자가 전자수가 같으면 성질이 비슷한 거야. 성질이 비슷한 거야. 이해돼? 그러면 그 기준이 최악이에요, 원자가예요? 상관없어. 자, 그럼 요 그림을 보세요. 그래서 여기 지금 그려놨지. 봐. 지금 여기 19번하고 20번은 없는데 원자 번호 18번까지 그 각각에 들어있는 전자 껍질수 다 나타낸 거야. 잘 봐. 리튬이라는 애는 지금 봐. 전자 껍질 어때? 자, 지금 봐봐. 리튬부터 네온까지는 전자가 들어있는 껍질수가 다 2개지. 2주기란 말이야, 지금. 여기 이제 3주기인 거지. 왜냐면 시험에 2, 3주기가 제일 많이 나와. 그럼 자, 봐봐. 리튬의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아까 이게 1족이었잖아, 1족. 그지? 이렇게 1족이라 그러면. 얘 같은 경우는 어차피 껍질이 하나인데 거기 전자가 하나니까. 이게 최외곽 전자수겠지? 얘도 어때? 전자는 총 3개지만 제일 바깥에 있는 두 번째 껍질 전자가 하나야. 얘도 하나야. 그 다음에 얘네들은 어때? 우리가 2족이라고 부르는 애들. 보면은 두 번째 껍질에 2개가 있어. 얘는 껍질 수는 더 많지만 세 번째 껍질 어쨌든 2개가 있지. 그러니까 그 최외곽 전자수가 어때? 같지. 그래서 성질이 비슷하다고요. 그럼 선생님 이거 그림을 일일이 내가 다 그려봐야 되느냐? 니네 이 족 번호 있죠? 1족, 2족, 그 다음에 여기 이제 13족이거든? 왜냐면 원자 번호 20번까지는 3족에서 12족까지는 없다 그랬지? 네. 그럼 이제 여기가 14족 되고요. 여기가 15족 되고요. 여기 16족, 자, 17족,
해볼게. 18쪽이라고 하자고. 그럼 니네 이 족 번호가 바로 뭐야? 그 세로줄에 있는 애들이 갖고 있는 최외각 전자수 내지는 원자가 전자수인 거야. 그러면 자 얘는 이제 두 개인 거지. 그러면 이제 이 족 번호가 두 자리인 애들은 앞자리. 13족이면 3개. 이거 3개잖아. 하나, 둘, 3개잖아. 14족이면 하나, 둘, 셋, 4개는 이 앞자리. 앞자리. 앞자리가 그 세로줄에 있는 애들이 가지고 있는 최외각 전자수인 거야. 그러면 자, 17쪽까지는 어쨌든 제일 바깥쪽 껍질의 전자가 1개부터 7개까지인 거잖아. 그래서 내가 아까 8개가 돼야 뭐 하다고? 안정하다 그랬지. 그럼 얘네는 안정하지 않아. 네. 얘네까지는. 네. 근데 18쪽에 있는 애들은 어때? 물론 헬륨은 제외야. 네. 껍질이 하나니까 그냥 그 껍질 하나가 채워져 있으면 안정한 거야. 네. 얘는 이제 2개만 채워져 있으니까, 그지? 네. 근데 아무튼 얘네들, 뭐 얘를 제외한 이제 나머지 애들 보면은 두 번째 혹은 세 번째 껍질 8개가 안정한 거지. 네. 그럼 내가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 1쪽부터 17쪽까지 있는 애들은 그냥 그 최외각 전자수가 어차피 8개가 안 되기 때문에 그거가 곧 원자가 전자수야. 그러니까 얘네들까지는, 여기까지는 얘네들이 가지고 있는 최외각 전자수가 곧 원자가 전자수다라고 생각하면 된다고. 근데 18쪽에 있는 애들은 어때? 최외각 전자는 헬륨까지 포함하면 2개 또는 8개인 거야. 자, 얘네들은 최외각 전자수는 2개 또는 8개지. 근데 그 상태로 얘네가 안정하기 때문에 쓸 수 있는 게 없다 그랬잖아. 그래서 얘네들은 원자가 전자는 몇 개라고 해야 돼? 빵개야, 빵개. 그러니까 아까 혜림이 네가 물어봤잖아. 기준이 뭐냐? 그럼 같은 세로. 아니 어차피 세로줄에 있는 애들은 최외각 전자수가 됐든 원자가 전자수가 됐든 같지. 근데 엄밀하게 말하면 원자가 전자수라고 봐야 돼. 왜냐면 최외각 전자수 하게 되면 얘는 2개고 얘는 8개가 되니까. 네. 그치? 근데 얘를 제외한 나머지 애들은 그냥 최외각 전자수와 원자가 전자수 어차피 같으니까 그게 같으면 성질이 어떻다?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는 거야. 알겠니? 그럼 잘 봐봐. 우리가 지금 결국 공부하려고 하는 거 뭐 같은 세로줄에 있는 애들은 그래서 같다, 성질이 같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주기적으로 반복이 되는 이유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는 거잖아. 그래서 거기 책에는 없는데 요런 그래프 하나 그려볼까 그러면? 자, 요 세로축은 원자가 전자수라고 할게. 원자가 전자수. 자, 가로축은 뭐야? 원자 번호라고 해볼게. 원자 번호라고 해볼게. 자, 하나,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번까지만 해볼게. 14번까지만. 자, 그럼 각각의 원자 번호들, 얘네들이 갖는 원자가 전자수 이게 따져보는 거야. 자, 원자 번호 1번 수소지. 몇 개야? 1. 1개야. 그쵸? 1개. 원자 번호 2번 몇 개야? 2. 아니지. 0개라고. 원자가 전자수라고 그랬잖아. 2번. 0개. 맞지? 네. 3번 몇 개야? 1. 그럼 3번부터 9번까지는 원자가 전자수가 하나, 둘, 셋 계속 늘어나는 거지. 네. 자, 그래서 3번 하나, 그지? 4번 2개, 5번 3개, 6번 4개, 7번 5개, 8번 6개, 9번 7개, 그지? 이렇게 되죠? 자, 그래서 그려보면 이렇게 되는 거 지금, 이렇게. 자, 그리고 봐봐. 10번 가는 겁니다. 야, 10번 가니까 어떻게 돼? 원자가 전자수? 다시 0개 된 거야. 11번 가니까 어떻게 되니? 1. 그럼 11번부터 또 몇 번까지? 17번까지는 또 원자가 전자수가 원자 번호 커질 때마다 하나씩 커져. 맞지? 그러면 11번이 하나, 12번이 2개, 13번이 3개, 14번이 4개 이렇게 되지. 맞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이어보면은 그래프가 이런 식이야. 무슨 말 하는지 알겠어? 네. 원자 번호를 따라가면서 주기적으로 성질이 비슷한 애들이 반복되는 이유가 그 성질이 결국 원자가 전자와 관련이 있다는 얘기지. 원자가 전자수를 원자 번호 따라가면서 체크해 봤더니
원자과 전자수가 주기적으로 많아졌다 적어졌다 많아졌다 적어졌다 하더라 이 말이야. 알겠어? 자, 그래서 결론은 원자들의 성질은 결국 원자과 전자수가 결정한다. 그래서 원자 번호 순서대로 쭉 따라가면서 원자과 전자수를 체크해보면 원자과 전자수가 주기적으로 늘어났다 줄었다 늘어났다 줄었다 하더라 이거지. 자, 근데 여기서 또 하나. 그럼 그 원자들의 성질이 비슷하다 이렇게 계속 얘기하지 않니? 어떤 성질? 화학적 성질이 비슷한 거야. 혹시나 몰라서 얘기하는데 물리적 성질은 달라요. 알겠어? 원소들의 성질이 비슷하다 그러면 그 어떤 성질 말한다고? 화학적 성질이라고. 그 물리적 성질이라는 건 뭐냐면 뭐 녹는 점, 끓는 점 이런 거거든. 야, 원자들마다 뭐 우리가 뭐 그 값이 너무 작긴 하죠. 질량 다 다를 거 아니야. 질량 다르면 녹는력 끓는 다 달라. 그러니까 같은 세로줄에 있는 애라 하더라도 물리적 성질은 다른 거야. 그러면 지금 이 원자과 전자수가 같은 애들은 화학적 성질이 같은 거다. 이렇게 꼭 기억을 해두시고요. 알겠지? 물론 이제 여기서 일족의 경우에는 아까 얘가 비금속이고 나머지는 금속이기 때문에 얘네들은 같은 족이라 하더라도 수소랑 나머지 애들은 성질이 좀 다르긴 하겠지. 다르긴 하겠다만 걔를 제외한 나머지 애들은 같은 세로줄에 있는 애들 성질 비슷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두시면 되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알겠니? 그래서 지금 선생님이 27페이지에 나오는 얘기하고 28페이지까지 얘기를 한번 쭉 해본 거다 이 말이야. 그러면 이제 같은 세로줄에 있는 애들 성질 비슷하다 그랬잖아. 자, 그러면 요거. 그래서 이제 보면은 자, 방금 얘기했듯이 1쪽에서는 수소가 비금속이고 나머지가 다 금속이기 때문에 수소를 제외한 나머지 애들이 성질이 유사하거든. 그래서 얘네 나머지 애들을 묶어서 우리가 뭐라 부르냐면 알칼리 금속이라고 불러. 그 다음에 2족도 사실은 2족끼리 성질이 비슷해. 얘네들은 알칼리 토금속이라 불러. 근데 그건 우리가 안 배워도 돼요. 교육과정에 안 나오니까. 근데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알칼리 금속이나 알칼리 토금속이나 성질이 유사합니다. 아무튼 1족에 있는 애들 수소 제외한 1족을 알칼리 금속이라 부르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알아둬야 될 게 여기 17족 있어. 얘네들도 성질이 비슷하겠지? 얘네를 묶어서 뭐라 부르냐면 할로젠 원소 이렇게 불러. 할로젠 원소. 자, 그 다음에 18쪽에 있는 애들, 얘네들을 묶어서 뭐라 부르냐면 비활성 기체 이렇게 불러요. 비활성 기체. 그래서 우리 잠깐 쉬었다가 그럼 이 알칼리 금속이라 부르는 애들, 할로젠 원소, 비활성 기체라 부르는 애들은 각각 어떤 특징들을 갖고 있는가? 이제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다. 잠깐 쉬었다가 합시다. 자, 그래서 자, 아까 이제 1쪽에 있는 애들. 1쪽에 있는 애들은 이제 수소를 제외하고, 그지? 수소를 제외하고, 얘네들을 뭐라 부르냐면 알칼리 금속이라 부른다 그랬어. 알칼리 금속. 일단 사실 이 제목에 많은 내용이 숨어있어. 알칼리가 혹시 뭔지 아나? 우리 알칼리성 이온 음료 많이 들어봤지? 염기성하고 똑같은 말이라 생각하면 돼. 자, 일단 얘네들, 당연히 이제 금속이니까 아까 상온에서 고체라 그랬지? 순수한, 만약에 이제 뭐, 예를 들면 이거잖아. 우리 리튬, 나트륨, 칼륨이 있잖아. 그지? 얘네가 이제 원자번호 20번까지만 쓰면. 그럼 이제 얘네들이 순수한 리튬 금속이고, 순수한 나트륨, 순수한 칼륨 금속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광택도 날 거야. 근데 얘가 공기 중에 있는 산소하고 겁나게 반응을 잘해. 그래서 산소하고 반응하면은 어떤 산화물이 만들어져. 그래서 그것 때문에 광택이 사라져. 원래 광택이 있는데,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리튬이라는 혹은 나트륨이나 금속이 이렇게 해서 얘가 반짝반짝 빛이 나잖아. 근데 이거 공기 중에 내놓는 순간, 표면에 있는 그 원자들이 산소랑 결합해버린단 말이야. 그래서 산화물이 되니까 그 표면의 광택이 사라져버리는 거야. 그 화학반응식으로 쓰면, 예를 들어서 리튬이라는 금속이 공기 중에 있는 산소와 반응하게 되면, 산화, 리튬이라는 게 만들어져. 이렇게. 내가 2를 쓰면 여기다 4 이렇게 되겠다. 화학 반응식 쓰면 이렇게 돼. 그럼 이게 나트륨이다 그러면 요거 리튬 지고 나트륨으로 원소기만 바꾸면 돼. 그러면 나트륨이 산소랑 만나면 산화 나트륨 만들어지는 거야. 칼륨이 산소랑 만나면 산화 칼륨 만들어지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산화 모식이라고 하는 애들을 통틀어서 산화물이라고 부르는 거야. 그래서 표면에 있는 예를 들어 리튬이라고 리튬 원자가 산화 리튬이 돼버리면서 광택이 사라지는 거야.
이것 때문에 광택 사라지는 거야. 그 다음에 얘가 산소랑만 반응을 잘하는 게 아니라 물하고는 더 반응을 잘해요. 물과 격렬히 반응한다 이렇게 얘기해. 물과 격렬히 반응한다. 그래서 만약에 봐 이렇게 비커에다가 물을 담아놓고 여기다가 리튬이나 나트륨 금속을 조그만 걸 이렇게 딱 집어넣어. 그럼 여기서 마치 물이 부글부글 끓듯이 부글부글 막 기포가 막 발생해. 그럼 그 기포, 기체의 정체가 누구냐면 수소기체야. 그래서 얘가 물하고 반응하면은 수소기체가 발생한다. 그러면서 이 금속이 녹아 사라져. 이것도 반응식으로 쓰면 이렇게 돼. 리튬이라는 애가 만약에 물하고 만난다. 그러면은 수소기체가 발생하면서 이 리튬이라는 금속은 그냥 물에 녹아서 이렇게 돼버려. 이렇게 돼. 이렇게 쓰면 되겠다. 이렇게 쓰면 됩니다. 화학 반응식. 그럼 나트륨이다. 그러면 요거 Li 대신에 NA로 바꾸면은 NaOH라는 게 생기는 거야. 그러면 결국에 리튬이라는 금속이 물에 녹아서 이거 어디서 배웠어? 수산화? 리튬 아니야. 염기가 만들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금속이 물에 녹아서 수소기체 발생하면서 그리고 난 이 남은 용액은 거기엔 수산화 리튬, 수산화 나트륨이라는 애가 녹아있는 거나 마찬가지야. 그래서 그 용액이 염기성을 띠기 때문에 얘가 알칼리 금속인 거야. 알칼리성. 그래서 알칼리 금속인 거야. 아 그러면은 그 고체 상태였을 때는 막 딱히 그런 건 아닌데 물에 녹였을 때. 아 그렇지. 물에 녹았을 때 그 용액이 이제 결국 염기성을 띠게 되니까 얘네들 알칼리 금속이라 부른다는 거야. 그러면 얘네 보관을 잘해야 되는 거잖아. 순수한 리튬, 순수한 나트륨 상태로 보관을 하고 싶으면 산소랑도 만나면 안 되고 물하고도 만나면 안 되잖아. 산소하고도 차단시켜야 되고 물하고도 차단시켜야 돼. 어디다 보관하면 되겠어? 기름에다 보관해야지. 그래서 얘네들은 이것 때문에 보관을 어디다 한다? 석유나 파라핀에다가 보관을 합니다. 석유나 파라핀 같은 데 넣으면 물하고도 차단이 되고 공기 중에 있는 산소하고도 차단이 되는 거지. 그죠? 그 다음에 좀 이따 나오는 17쪽하고 또 반응합니다. 얘가. 17쪽하고 반응을 하게 되면 염이라는 게 만들어져요. 염이라는 게. 자, 예를 들어서 뭐 이걸 좀 이따 17쪽에서 나오겠다만 나트륨이라는 금속을 17쪽 원소 중에 하나인 염소기체랑 반응을 시켜. 그럼 우리가 잘 아는 뭐가 만들어져? 염화 나트륨. 뭐 이렇게 쓰면. 그러면 그냥 이런 애들. 뒤에 나중에 이온 결합 배우겠지만 그냥 일반적인 양이온과 음이온이 결합한 애들은 통상적으로 다 염이라 불러. 고체 상태 염이 만들어집니다. 이제? 그래서 우리가 알칼리 금속이라 부르는 애들은 이런 특징이 있다.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17쪽. 우리가 17쪽에 있는 애들은, 그거 넘어가기 전에 그러면 아까 주기율표 이렇게 머릿속에 딱 이제 너희가 그려져 있다고 하면은 얘보다는 리튬, 나트륨, 칼륨 순이었잖아. 아래쪽, 세로줄에서. 그지? 그럼 내가 아까 얘기했지. 일로 가서 뭐가 증가한다고? 금속성이 증가한다 그랬지. 그럼 얘네 중에 누가 금속성이 제일 큰 거야? 예. 그럼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반응성이 제일 크다. 그래서 반응성 이렇게 하면.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굳이 우리 책에서는 표를 어떻게 정리해놨냐면 예를 들어서 물하고 반응할 때 물과 반응해. 조금 격렬히 반응하고 졸라게 격렬히 반응하고 이렇게 써놨지. 맞지? 그게 이제 바로 요 차이 때문이다 라고 생각하면 돼. 알겠어? 반응성이 큰 놈일수록 더 격렬하게 이제 더 격렬하게 물하고 반응하는 거고 더 산소랑 더 반응을 잘하는 거고 이렇다고 생각하시면 된다고요. 알겠니? 그러니까 자 얘네들은 자연 상태에서는 당연히 그러니까 순수한 상태로는 존재하지 않겠지. 다 산소랑 결합되어 있겠지.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인위적으로 순수한 상태로 만들었을 때 이렇게 보관한다 이제. 자, 그다음에 이제 17쪽 할로젠 원소. 자, 플로르, 염소, 브로민, 아이오딘, 뭐 아까 아스탄틴 뭐 이렇게 쭉 나오잖아. 그지? 그러니까 요 4개 정도는 좀 기억해 두는 게 좋아. 물론 원자번호 20번까지는 여기인데 얘네 둘은 그냥 같은 세로주니까 외워두는 게 좋아요. 그죠? 자, 그럼 얘네는 어떤 특징이 있느냐? 일단 얘네들은 상온에서 이원자 분자로 존재한다. 이렇게 얘기해. 이원자 분자.
이원자 분자라는 게 뭐지? 원자들이 결합해 이제 분자를 만드는데 그 분자가 두 개의 원자로 이루어진 분자를 이원자 분자라 하는데 얘네들은 지들끼리 결합한다고. 그러니까 플루오르다가 플루오르끼리 결합해서 분자. 염소는 염소끼리 결합해서 분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써. F2, Cl2, Br2, I2. 물론 이제 그런 분자들이 모여서 얘가 액체일 수도 있고 기체일 수도 있고 고체일 수도 있는 거야. 그래서 보면은 플루오르는 플루오르 기체. 염소도 기체. 브로민만 유일하게 아까 액체라 그랬지? 얘 액체 상태. 그 다음에 아이오딘은 고체 상태야. 그 다음에 얘네들은 고유한 색들이 있어. 대표적으로 브로민이라는 액체는 약간 젓갈색을 띠. 그러니까 빨간색하고 갈색이 섞여져 있는 그런 젓갈색을 띠고요. 말이 발음 조심해야 돼, 그지? 적갈색이야. 그 다음에 아이오딘은 고체는 얘는 약간 보라색을 띠지. 그래서 어떤 고유한 색깔들이 있습니다. 얘는 염소 기체는 약간 초록색에 가까운 그런 색깔을 또 띠고 고유한 색깔이 또 있다라는 거. 그것도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얘네들은 말이야, 수소하고 반응해. 여기서 말하는 수소라 하면 이제 수소 기체지. 수소 기체와 반응합니다. 그래서 할로젠화 수소라는 게 만들어져. 자, 이것도 하나만 예를 들게. 나머지는 다 원소 기호만 바꾸면 되니까. 예를 들어서, 그냥 몇 개 써볼까? 자, H2하고 F2가 반응합니다. 그러면, 플루오르화 수소라는 게 만들어져. 기체. 그 다음에, H2하고 만약에 Cl2가 반응한다? 그러면, 염화 수소라는 게. 그럼 이런 애들을, 뭐, 나머지 지금 브로민, 아이오딘 다 똑같겠지? 이런 애들을 그냥 통틀어서 뭐라 부르는 거야? 할로젠화 수소라 부르는 거야. 얘네 기체거든. 근데 얘네 또 특징이 뭐냐? 얘네들, 이 할로젠화 수소를 물에 녹여. 물에 녹이면 뭐가, 우리가 아는 산이 되는 거야, 산성을 띠게 되는 거야. 자, 그래서 플루오르와 수소. 플루오르는 다른 말로 우리가 불소라고도 표현하거든. 플루오르와 수소를 물에 녹이면 불산이라는 게 되는 거고요. 염화수소를 물에 녹이면 염산이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여기 HBr이 생기겠지? 그럼 걔를 물에 녹이면 브로민산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아이오딘이라는 애랑 수소랑 반응해서 만드는 아이오딘화 수소를 물에 녹이면 아이오딘산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물에 녹이면 그 용액이 산성을 띠게 된다는 거. 알겠니? 산성을 띠게 된다는 거. 그 다음에 1쪽이 17쪽이랑 반응하니까 17쪽은 1쪽하고 반응하는 거겠지? 그지? 그래서 1쪽과 반응해서 1쪽과 반응해서 마찬가지로 염을 만든다라는 거지, 그지? 그래서 특히 이제 1쪽이면 나트륨이 제일 많이 나올 겁니다, 그지? 나트륨. 그 다음에 얘도 반응성이라는 걸 따질 수 있어, 얘네들끼리. 자, 봐라. 요거 좀 구분을 하는 게 좋은데, 금속 원자에서 반응성이 크다는 거는 밑으로 내려. 아까 이제 금속성 밑으로, 그지? 금속성이 커져서 따지면 양이온이 더 잘 되고 전자를 더 잘 밀린다는 의미고, 비금속 원소들끼리도 반응성을 비교할 수 있거든? 근데 비금속 원소에서 반응성이 크다라는 건 얘랑 반대 의미인 거야. 그럼 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되는 거지. 그지? 그래서 플루오르가 같은 17쪽에서 위로 갈수록 더 반응성이 큰 놈이다. 그러니까 더 반응을 잘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다고. 알겠지? 이렇게 보시면 된다고. 그래서 17쪽은 이런 특징. 여기 지금 쓰진 않죠? 아까 얘기했던 그거. 얘네 고유한 뭐가 있다고? 색깔 있다라는 것도 기억을 좀 해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뭐 얘는 청록색, 얘는 젓갈색, 얘는 보라색 뭐 이런 식으로 색깔이 있다라는 것도 기억해 두시면 되겠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교재 보면은 이 각각 알칼리 금속하고 할로젠 원소가 우리 생활에서 어디에 이용되느냐 또 그 밑에 나와 있지? 사실 지금 설명은 하지 않았지만 좀 외워둬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리튬 같은 경우에 대표적으로 뭐야? 우리 지금 다 하나씩 다 가지고 있어. 그렇지. 스마트폰이나 이런 노트북에 배터리에 리튬이온 배터리라는 거 들어가지? 배터리에 많이 이용이 되는 거고. 맞죠? 그 다음에 나트륨은 어디에 이용이 많이 된대? 아까 우리 왜 문제 풀 때 그거 나왔잖아. 나트륨 등. 나트륨으로 전등 만들면 약간 노란빛이 나는, 그지? 그건 전등에 많이 활용이 되고. 그 다음에 칼륨 같은 경우에는 너네 중학교 때 배운 적이 있나? 비료 있지, 비료. 식물 잘 자라라고 주는 비료의 3요소라는 게 있어. 질소, 인, 칼륨이 있어. 그래서 비료 같은 거 만들 때 많이 또 쓰이죠. 알겠니? 자, 그 다음에
할로젠 원소 같은 경우에 자 아까 플루오르는 선이 불소라고 한다 그랬지. 네. 불소하면 떠오르는 게 뭐야? 치약. 그렇지. 충치 예방에 많이 이용이 되고요. 그다음에 염소 같은 경우에는 정수장에서 이제 수돗물 정수할 때 살균 효과 때문에 염소 기체를 녹여 놓거든. 그럼 그게 녹은 상태로 가정으로 흘러오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수돗물을 틀면 그 수돗물 특유의 냄새 있지. 그게 얘 때문에 나는 거야. 그러니까 냄새는 나지만 먹는데 지장은 없어. 그냥 단지 그 물속에 있는 세균들 죽이려고 살균 작용 때문에 넣어놓는 거거든. 그래서 만약에 그 냄새가 조금 그렇다. 물 한번 끓이면 됩니다. 그럼 거기 녹아있던 염소 기체가 다 빠져나가면서 냄새가 안 나지. 자, 그 다음에 뭐 브로민 같은 거는 이제 요즘은 다 딕하니까 사진을 인화할 일이 없는데 예전에 이제 특히 사진 작가들이 아직도 많이 하지. 필름 카메라로 사진 찍는 사람들이 있어. 그럼 필름을 인화지에다 이렇게 인화할 때 쓰이는 그 용액에 이제 이 브로민이 좀 많이 쓰이고요. 그 다음에 아이오딘 같은 경우에 소위 말하는 빨간 약. 빨간 약 대단한 약입니다. 현존하는 거의 모든 세균 다 죽일 수 있답니다. 그 소독약이. 그래서 상처 나면 보통 이게 거기로 세균 감염이 되니까 빨간 약 발라서 소독하는 거거든. 그래서 막 내가 다른 말에서 우스갯소리로 빨간 약이 정말 대단한 약이다. 상처 나서 소독하지. 군대에서 배 아파요. 빨간 약 발라주고요. 머리 아파요. 빨간 약 발라주고요. 그지? 온갖 배 아픈데요? 아니야, 이게 우스갯소리로. 그러니까 예전에 정말 우리나라 이제 군대가 굉장히 열악했다라는 걸 나타내는 대표적인 그냥 농담 중에 하나인 건데, 그 정도로 이제 굉장히 강력한 소독약이다. 그래서 소독약에 아이오딘이 쓰인다. 이런 얘기. 진짜 머리 아프다고 이거 그거는 완전 돌팔이사 아니냐? 그지? 근데 그 정도라는 걸 그냥 강조하기 위한 농담인 거지. 그래서 17쪽 이렇게 된다는. 그 다음에 지금 우리 교재에는 없는데 18쪽에 있는 애들 뭐라고 한다고? 비활성 기체. 자, 그럼 비활성 기체 간단하게 얘기하고 오늘 마무리할게. 자, 18쪽. 근데 벌써 얘는 이름에 다 나와 있어, 이 특징이. 자, 그래서 일단 18쪽에 뭐 헬륨, 네온, 뭐 아르곤 요런 애들 있지? 20번까지만 쓰면. 자, 일단 얘네 다 기체 상태란 얘기야. 그 다음에 비활성이란 얘기는 뭐야? 반응 안 한다는 뜻이야. 활성이 없다. 그럼 아까도 잠깐 선생님이 원자과 전자 얘기하면서 얘기했다만 얘는 되게 안정해요. 그래서 얘네들은 화학적으로 매우 안정합니다. 화학적으로 매우 안정해서 다른 애들하고 거의가 아니라 그냥 반응 안 한다. 반응 안 한다 이렇게 보면 돼. 그럼 어느 정도냐? 지들끼리도 반응 안 해.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원자들이 불안정하기 때문에 결합해서 분자를 만드는 거거든. 이거 이제 다음 시간에 얘기하겠지만. 근데 얘는 이미 원자 상태에서 안정해. 굳이 얘가 헬륨이면 여기 헬륨이 있으면 굳이 지네 둘이 결합할 이유가 없어. 그러니까 얘는 그냥 이 원자 상태로 존재하는 거야. 그 원자들이 그냥 듬성듬성 모여서 기체야. 그러니까 결국 무슨 얘기냐? 우리가 어떤 기체든 액체든 그 물질의 성질이 나타나는 건 분자 때문인데, 근데 얘는 그냥 그 원자가 곧 분자라고요. 원자 이코르 분자라고요. 그래서 이런 애들 우리가 뭐라 부르냐면 단원자 분자라 부르는 거야. 단원자 분자. 단원자 분자. 단원자 분자다. 그지? 그냥 원자가 곧 분자 역할까지 하는 거다. 그 이유는 뭐다? 화학적으로 매우 안정하기 때문에 자기들끼리도 결합을 안 한다 이거지. 얘네는 지들끼리는 결합했잖아 이렇게. 그지? 안 한다 이거지. 자, 그 다음에 또 이게 유리관 같은 데다가 이제 물론 우리 알다시피 뭐 헬륨은 아까도 나왔지만 뭐 이제 헬륨 가스, 뭐 어떤 풍선이나 이런 비행선 같은 거 만드는 데 이용되기도 한다만 뭐 대표적인 게 네온이라고 할 수 있는데 여기다 네온이라는 기체를 넣어. 그 다음에 고압의 전류를 이렇게 딱 흘려줘. 반짝반짝 빛이 나지 이렇게. 그래서 얘네들한테 전류를 흘려주면 어떤 고유한 색깔의 빛이 난다 라는 것도 하나의 특징입니다. 그지? 전류를 흘려주면 어떤 고유한 색깔의 빛이 나기도 한다. 그래서 왜 요즘은 안 그러지만 요즘은 이제 이 가게들 뭐 간판이라고 하잖아. 대부분 다 LED로 이제 전기 절약하는 것 때문에 LED로 쓴다만 과거에는 뭐 이렇게 술집이나 혹은 그냥 간판에도 보면은
유리관 같은 걸 이렇게 글자 모양 만들고 그 네온 사인이라고 표현했지. 네. 그 네온 사인의 네온이 얘예요. 그러니까 전류를 흘려주면 걔네들이 형형색색의 어떤 그 빛을 내기 때문에 이제 그거 가지고 이런 간판을 만들기도 했다라는 거 참고해 두시면 될 것 같고 뭐 나머지 뭐 이런 헬륨 뭐 비행선이나 아까 이런 데 쓰인다라는 거 이런 거 참고해 두시면 될 것 같고요. 아마 이게 근데 나와 있진 않아. 교과서에 보면은 잘 나와 있진 않은데 이것도 마찬가지 나중에 이제 학교 가면 학교에서 선생님이 18쪽 설명하신다라고 하면 알고 계시고 그게 아니다라고 하면 1쪽하고 17쪽만 정확하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알겠지? 그래서 일단 오늘은 일단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이제 화학결합이라는 거 얘기합시다. 다음 시간에.